근데 이게 글로벌한 주제일 줄은 몰랐는데. 아, 이거 글로벌해요.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었네요. 아니요, 글로벌해, 글로벌해. 글로벌하죠. 바로 고부 갈등입니다. 네. 고부 갈등에 대한 맛보기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볼게요. 신부가 2명이에요? 결혼식이 2개였나? 똑같은 드레스를 신부 입고 2명인데? 있어요. 그렇죠. 자세히 보면은 두 신부 웨딩드레스 입은 두 여성분의 나이가 다릅니다. 맞아요. 그쵸? 오른쪽에 계신 분이 좀 나이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우선 일단 가운데 계신 분이 신랑이고요. 네. 사진 왼쪽에 있는 여자분이 신부, 그리고 오른쪽에 커트머리한 여성분이 신랑의 어머니이자 신부의 시어머니. 왜 같은 드레스를 입었지? 이게 시어머니가 결혼 전부터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네. 이 결혼식 당일날 며느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저렇게 같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등장을 한 겁니다. 너무했다. 같은 입었지? 심하다. 세상에. 그 정도면 결혼시키지 말지. 아니 그 정도면. 그거 막을 수 없으니까 그래도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게 와.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에바 씨가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똑같은 드레스를 입고 왔어요. 그러면 다시 못 볼 것 같아요. 진짜 결혼식 날은 네. 신부가 주목받아야 되는 날이잖아요. 주인공이죠. 주인공이고 네. 저는 결혼식 가면은 하얀색도 안 입어요. 왜냐면은 신부. 흰색은 신부가 입어야 되는 색깔이라서 하얀색도 안 입어요. 저는. 그렇죠. 그거 바로 예의잖아요. 이게 실화입니까? 아, 맞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야기들은요. 네. 이것보다 더 충격적이고 진짜. 쇼킹한 내용일 겁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게 예고편이에요. 야, 야, 벌써부터 이 흥미진진이 손에서 느껴집니다. 땀나기 시작했어요 벌써부터. 네. 아. 글로벌 쇼킹 원픽. 오늘의 주제 고부 갈등 소개 좀 해주시죠. 첫 번째 고부 갈등은요. 네. 이번엔 유명 셀럽들의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좋다. 오프닝 좋네요. 네. 셀럽은 또 일단 이제 시선 집중이죠. 영국으로 가네. 자, 스타 시어머니. 팝스타 시어머니. 우리가 이름만 되면 누구나 다 알만한 분이시겠죠? 아, 네, 맞습니다. 영국 축구 스타인 데이비드 베컴 가족의 이야기인데요. 베컴 얘기예요? 그러면 빅토리아잖아. 빅토리아 그렇죠. 베컴. 빅토리아 베컴. 그래 스파이스 걸스. 스파이스 출신의 베컴의 아내인 빅토리아 베컴. 네. 그리고 그 첫째 아들인 브루클린 베컴의 아내이자 빅토리아의 며느리인 니콜라 펠치의 이야기입니다. 잘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아니 그 훌륭한 둘은 되게 사이가 좋아요. 네, 되게- 왜냐면 브루클린 베컴이랑 니콜은 사귈 때부터 네. 얘네들은 금수저끼리의 만남이라고 맞아, 했잖아요. 맞아. 이거 그 여자분이 네. 그분이 재산이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맞아요. 몇 조 아니에요? 어마어마해요. 이 니콜라의 아버지 넬슨 펠츠의 올해 추정 재산이요. 16억 달러. 무려 약 2조 837억 원이고요. 2조? 2조가 넘으니 베컴 부부도 사실 자산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알려져 어마어마하죠. 있는데 여기에 되면 굉장히 소박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4억 5천만 달러, 약 5,860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갑자기 없어 보이네요. 그쵸. 2조에서 갑자기. 진짜 큰데 2조에서 갑자기 5천억 가니까 없어 보이네. 그래서 과연 두 사람이 약혼을 할 때 브루클린이 반지를 뭘 줄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좀 관심을 모았었어요. 그때 뭐 당시에 브루클린이 선물한 반지가 35만 파운드, 얼마예요? 약 5억 2,800만 원 상당이라고 합니다. 반지가요? 5억 원짜리를 여기 이거 이거예요? 이만한 거 아니에요? 반지가 눈동자만 해. 어떡해요. 아니 이 훌륭한 비주얼을 가진 베컴 집안에 억만장자 며느리면은 이거는 뭐 거의 끝난 건데. 텍스트만 봐도 너무 행복 지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근데 이 집에 고부 갈등이 있어요?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니콜라랑 브루클린이 이제 결혼식을 하기 전에 이제 빅토리아가 먼저 SNS에 두 사람 약혼을 합니다. 축하해 주세요라는 축하글을 올리기도 하고. 이거 참 좋아 보이네요. 봤어. 그렇죠. 되게 좋은데요? 네네. 그리고 니콜라가 빅토리아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같이 저렇게 찍은 사진들을 네. 올리도록 하는 등 두 사람의 사이가 굉장히 좋은 모습이 자주 나타나기도 했죠. 네. 근데 왜 이게 갑자기 그런데 왜 틀어진 거야? 이 결혼식을 올린 뒤에 고부가 교류가 끊어지면서 두 사람의 불화설이 퍼졌는데 그러면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겠죠? 있었네. 이게 올해 이제 결혼했는데 그 전에 약혼식으로 할 때만 해도 니콜라가 이제 결혼식에 입을 드레스를 빅토리아가 직접 만들어서 선물을 해주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은 네네.
좋은 거 그런데 아닌가? 결혼식 당일에는 네. 오히려 며느리인 니콜라 펠츠가 빅토리아가 만든 게 아니라 다른 명품 브랜드의 웨딩 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겁니다. 왜 그러지? 네. 아, 여기서 트러블이 시작했네 이거.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가 갑자기 아들이 있으니까 시어머니 입장이 되는데 드실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예요. 아니 내가 네. 걔를 위해서 이쁘게 만들었어. 게다가 네. 빅토리아 베컴이 그 디자이너거든요. 되게 유명한 옷 맞아요. 브랜드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그것이 안 입어? 이런 게 되는 거죠. 약간 그러구나. 욱하셨는데 지금? 그것이라고. 지금 여러 가지를 생각해봤는데 일단 드레스라는 거는 네. 신부의 취향이고 그렇지, 신부가 그렇지. 선택권이 또 그렇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브랜드를 디자인하시는 그렇죠. 분이고 네. 또 약속을 했다면 네네. 입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부자들의 결혼식은 드레스를 한 번 입지 않아요. 맞아. 네. 여러 그, 벌 입어. 여러 차례. 본식에 입는 거, 뭐 애프터 파티에 입는 거, 뭐 여러 가지 갈아입으니까 한 번 정도는 입어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충격적인 사실이 결혼식이 이제 워낙 이제 셀럽들이다 보니까 사흘, 3일 동안 이어졌는데요. 그동안 니콜라 펠츠가 단 한 번도 시어머니 빅토리아가 준 웨딩 드레스를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좀 너무하다. 그랬다. 너무하다. 하루는 입어주지. 그러니까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요. 시어머니가. 화가 나네. 만약에 이제 이거는 남자분들한테 좀 물어볼게요. 네. 만약 아내가 아내가 어머니가 주신 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나 이거 바꿔줘. 이러면 어쩔 거예요? 아까 직접 말하지 그랬어. 아 이렇게?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거 안 되겠다. 안 되지. 그러면 부부싸움 나죠. 거기에 만약에 그렇게 둘 다 갈등이 생기면은 네. 안 끼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안 낀다고요? 거기 안 그냥- 끼겠다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엄마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거 다 녹여서 뭐 이렇게 세팅을 뭐 바꿔도 아무거나 된다. 다른 걸로 만들어라. 엄마들이 들이면서 말만 그렇게 하지 그렇게 막 녹이기만 해봐 혼나 엄청. 독일기만 해봐라. 며느리를 녹여버려. 너를 녹일 거다 하면서. 심지어 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신혼여행을 갔어요. 네. 간 동안 시어머니가 본인 취향으로 그 신혼집 인테리어를 싹 꾸며놓은 거예요. 와 대박이다. 커튼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거 뭐 침구 뭐 여러 가지 와. 뭐 소품 막 그러면 그걸 보고 아내가 폭발해. 이러면 이 히스테리 어떻게 할 거예요, 강남 씨는? 카메라 끄고 얘기하시죠? 뭘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을 때 경우 어떻게 할 거야? 아내 편. 이것도 엄마 시어머니 보겠지? 편. 엄마가 당연하지. 안 볼 수도 있고. 와이프도 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아니 저는 어. 싹 다 다시 인테리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보 미안해 이러고. 네. 우리 어머니가 한 게 촌스러웠어 이러고. 카메라를 일단 끌까요?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꾸몄단다 아들아 이랬으면 어떡해. 그러면서 이렇게 아들이 볼까봐 이렇게 반만 얼굴 내미시고 눈물을 계속 이렇게 흘리고 계셔. 그만해. 근데 와이프는 계속 투덜거려. 이걸 왜 굳이 귀찮게 우리가 또 이걸 해야 될까? 아니, 집을 하나 더 사면 되죠. 난 멋있다. 역시 여유. 진짜 너무 무섭고 그 상황에 막 벗어나고 싶고. 가운데 있으면 힘들죠. 상상하기도 싫어요 진짜로. 예. 아유 근데 뭐 남편이 괜히 뭐 남자가 왜 붙었겠어요. 남자의 남. 남의 편이라는 거죠. 남의 편. 남의 편이라서. 근데 솔직히 지금까지 보면 빅토리아가 기분이 나빴을 텐데 그녀도 성격이 보통이 아닌데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죠. 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 이렇게 불화 루머가 계속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 빅토리아 베컴이 공개적으로 아주 그냥 저격을 해버리는데요. 어떻게? 본인이 이제 브랜드 쇼의 이제 초대 명단에 네. 이 며느리 이름을 빼버린 겁니다. 어머. 아이고. 야 이거 소외감 또 야, 장난 아니거든요. 그렇죠. 가족 행사잖아요. 이제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그렇죠. 사실. 근데 니콜라도 배우인데 솔직히 이런 식으로 계속 불화설 나고 이러면 솔직히 그냥 사과하고 대충 좀 끝내면 좋을 텐데 그쵸? 그래서 이제 고부 갈등이 마무리되는 듯 싶다가 이번에는 아들인 브루클린이 치고 나옵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브루클린 뭐 했어요 브루클린이? 바람 잘 날 없다. 베컴 가족들 자체가 가족을 되게 중요하게 맞아요. 생각을 하잖아요. 맨날 놀러 그래서 이제 갔죠. 가족 여행을 매년 가는데 오, 그 여름에 가던 가족 여행에 네. 처음으로 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누가 아들이요? 그렇죠. 야, 엄마 소원하겠다. 진짜요. 엄마 아들이 완전 그 와이프 편이네.
또 막상 결혼을 하면은 아내가 이제 남편 성을 따르는 게 이제 서양권에서는 이제 약간 익숙한 문화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 브루클린과 니콜라 펠츠 같은 경우는요, 또 특이하게 남편인 브루클린이 아내의 성을 따라서 펠츠 베컴이라고 이중성을 와. 갖게 됐거든요. 그 정도 사이가 안 좋은가? 뭐 일단 그 예비 시어머니시죠. 이제 곧 시어머니가 되실 우리 뭐 에바 씨 그리고 강수정 씨. 아, 네네네. 이제 먼 날 이제 또 시어머니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본인의 아들이 며느리의 성으로 이제 바꾼다고 하면 이 두 분은 표정이 안 어떠실 좋아요. 것 같습니까? 표정이 엄마, 안 좋아요. 나 아, 저기 내 짝꿍 성으로 갈아탈래. 만약에 성을 바꿨어. 근데 그 펠츠가에서 재산을 많이 물려준다고 하면 오케이. 같이 바꾸실 거예요? 근데 대신 엄마랑 같이 바꿔야 준대. 나도 바꾸자. 엄마도. 나도 바꿔. 나도 바꿔. 오케이. 그거 아니라면 나는 네. 안 받아드리겠어요. 그러네요. 1조 준다고 하면 저도 오케이. 어쨌거나 고부 갈등은 네. 가운데서 남편이 잘해야 됩니다. 맞아요. 하루빨리 이 두 고부 갈등이 원만한 합의가 되기를 네. 바라봅니다. 네. 자, 다음은 어떤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죠? 네, 이번에도 영국으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아, 영국. 네. 거부 갈등. 두 번의 고부 갈등, 두 번의 살인입니다. 죽였나? 왜? 뭐지? 그래서 며느리일 때는 시어머니를 살인하고 시어머니일 때는 며느리를 살해하는. 한 사람이 두 명을 죽인 거야. 이거는 그냥 어머나 잘한다 참 잘한다. 저 누나 따로 대본이 있어요? 없어. 공황해졌습니다 덕분에. 이게 보통 이게 분노를 잘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제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번 경우는 진짜로 고부 갈등 조절 장애가 있다라고 할 만큼 영국에서 30년 만에 교수형을 당한 여성 어머나 세상에. 크리스토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크리스토피는 14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제 결혼을 했었는데요. 진짜 빨리 했네요. 네네. 며느리 때는 자꾸 이제 사사건건 시어머니가 트집을 잡는다, 시집살이가 너무 심하다라는 어떤 핑계를 가지고 친구 2명을 포섭을 합니다. 그리고 목에 들어갔을 때 불타는 나무를 시어머니한테 넣어서 살해를 하는 거죠. 또 막상 본인이 이제 시어머니가 돼서는 이 며느리의 뭐 종교나 육아나 살림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일일이 간섭을 하면서 시집살이를 시키다가 결국에는 며느리 목을 졸라서 세상에. 살해하고 불에 태워버려요. 와 악마다 이게 지금 좀 아마 이상한 시어머니. 게 둘 다 불이야. 본인도 며느리였을 때 분명히 시어머니에게 뭔가의 분노에 휩싸였을 그러니까. 거란 말이죠. 근데 본인도 당했으면서 왜 그런 어떻게 짓이에요?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똑같이 그렇게 시어머니처럼 할 수가 있죠? 있네. 그럼 첫 번째 살인 때 안 걸린 거예요? 네, 첫 번째 살인이 있은 이후에 사실은 재판에 넘겨지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력한 용의자긴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나가게 됩니다. 와, 안 걸렸어. 두 번째는 어떻게 들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살인이 있은 이후에 그게 본인이 사실 증거인멸을 위해서 불을 질러놓고 신고를 한 거예요. 불이 났어요. 도와주세요. 신고를 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건 좀 뭔가 이상하다. 그냥 불이 난 게 아니라 뭔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 같다라고 해서 수사를 해보니까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살해하기 전에 며느리의 반지를 다 뺍니다. 뺀 다음에 본인의 서랍장에 그걸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체포가 됐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과거의 사건까지 결국에는 드러나게 돼서 교수역에 처하게 됩니다. 오, 진짜 너무 무섭다. 무섭다. 아니 솔직히 같은 가족이라도 솔직히 뭐 남편 아니면 저기 엄마 있잖아 친정 엄마랑도 가치관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 아니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 해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씩 교류가 있었다면은 뭐가 이해가 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들과 워낙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결혼을 한 거라서 며느리를 막상 12년 만에 이제 처음 봤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뭐 일단 이제 키프로스 출신이라서 네, 그리스어를 쓰는데 며느리는 이제 그리스어를 못 쓴다. 어머나. 그리고 이제 뭐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는 뭐 육아 방법이라든지 뭐 살림, 집안 청소가 다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뭐 1년 동안이나 아들 집에 머무르면서 너는 왜 이렇게 하냐,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집은 이렇게 안 한다 하고 계속 시집살이를 시켰다고 합니다. 살인마 네. 있잖아요. 크리스토피 그 며느리가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과정이 있었을 것 네. 같아요.
이제 와갖고 1년 동안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했으니 그 우울증이 걸려서 친정에 도망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아이고야. 네. 그러다가 이제 남편한테 좀 죄송한데 그 어머님 좀 다시 가시면 안 되겠냐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이제 그걸 이제 듣고 남편도 이제 오케이를 하고 말했더니 크리스토피가 이제 분노에 차서 아니 어떻게 남의 가족이 우리 가족한테 이리다 저러라 하냐라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살인을 결심했다라고 하네요. 너무 비슷한 게 우리나라도 그 뭐 종교나 자녀 교육 그다음에 뭐 살림 방식 이런 거 가지고 고부 갈등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근데 솔직히 뭐 요즘 육아는 장비빨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잘 나오는데 근데 꼭 그런 말을 덧붙여.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어도 잘 키웠다. 잘했다. 맞아요.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뭐 그런 할 말은 것까지 없죠. 쓰면서까지 그렇게 유난을 떨어야 되니? 이러면 어떡해? 그 장비도 비싼 것들이 많잖아요. 뭐 유모차부터 그런 거 비싼 거 사주면은 주변에 그거 다 우리 아들 버는 돈으로 산 건데 그 그런 얘기하면 그런 안 거 되는데.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시어머니들 있으니까 가끔 계시죠. 들어봤어요. 가끔 계시죠. 자, 좋습니다. 다음은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아시아 중국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가까운 나라인데. 우리나라도 참 많이 있었던 일인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예전 아이를 못 우리나라- 낳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생긴 이제 고부 갈등 이거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역사에도 진짜 몇 페이지를 장식한 문화였죠. 이 중국에서 일어난 사건도 3년이 채 안 됐다라고 합니다. 최근이네. 진짜 최근이네요. 그렇죠. 네. 시부모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서 며느리를 학대하고 때리고 심지어 그렇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그런 어떡해. 사건인데요. 세상에. 네네. 이상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보통 이제 남편이 중재자 역할을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방관을 하거나 그러는데 이번에는 남편이 말리기는커녕 이런 학대에 함께 거들었다는 거죠. 진짜 못됐다. 무섭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아 그게 며느리 잘못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997년생인 이제 팡 샤오양 17년 씨가 너무 어리다. 3년 전이니까 20살 때 네, 아이고. 장빙 너무 장빙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네. 13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한 2,600만 원을 받고 이제 결혼을 해서 뭐 어느 여느 부부와 다르기 없이 그냥 네.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팡 샤오양 씨가 네. 키는 170이 넘고 체중도 이제 70kg가 넘어서 마을에서도 건강하기로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네. 네.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이렇게 야 너 애 잘 낳게 생겼다. 맏며느리감이다. 맘며느리감이다. 맏며느리감이다. 뭐 그런 이렇게. 느낌의 여성이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러면은 잘 지내다가 갑자기 학대하기 시작했나요? 처음에 원래 임신이 되고 순탄하게 결혼 생활을 하나 싶었는데 이 첫 아이가 유산이 돼 버립니다. 아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임신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임신이 잘 되지 않겠죠. 이제 한번 유산 경험이 있으면. 그쵸. 근데 그때부터 이제 시부모님이랑 남편의 태도가 돌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불임은 죄악이다. 라면서 이 팡 샤오양 씨를 학대하기 시작한 거죠. 진짜 가족이라면 너무너무 잘해주거든요. 맞아요. 위로해주고, 위로해주고 케어해주고. 그 앞에서 애자도 안 꺼내요. 그렇죠, 그렇죠. 보통의 뭐 시어머니나 보통의 남편이라면 이건 진짜 나쁜 사람들이죠. 아니면 그쵸? 시어머니가 약초 같은 거 며느리한테 주면 되지. 그치. 보약해주고 더 그러니까. 잘해주고 더 잘해줘야지. 아, 그렇죠. 근데 이게 법원 판결문 내용을 보면요. 그 학대의 수준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시부모와 남편이 이 팡 씨를 강목으로 때립니다. 어머나. 강목으로 때리고 겨울에는 밖에서 이제 서 있게 하는데 하루에 3번에서 5번, 한 번에 나갈 때마다 30분 이상씩 세워놓고 그 추운 겨울에 벌을 서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고 남편의 진술에 따르면 가족들이랑 이렇게 식사 모임을 하거나 그럴 때 아내를 부르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먹이면서 어머나. 굉장히 학대를 한 거고 부모님이 그리고 밖에 나가실 때 이 문을 바깥에서 잠글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감금을 해서 정말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학대를 한 거죠. 결국에는 이 팡 씨가 시부모와 남편의 학대 때문에 23살 때 사망을 했고요. 사망한 이후에 이제 부검을 했는데 세상에. 몸의 40%가 타박상의 흔적이 나왔고 결혼 당시에는 72kg, 사망 당시에는 27kg, 또 영양실조 상태까지 갔다고 하네요. 때려 죽이고 굶어 죽인 거네. 정말 너무 잔인하다. 한국에서는 아이를 못 낳는다고 뭐 학대하고 감금하고 이런 것까지는 없죠? 학대는
가해나 감금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사실 한 이혼 사건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두 부부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네네. 근데 시어머니가 이제 아기가 좀 빨리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이제 즙이라든지 네. 한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막 계속 며느리한테 주는 겁니다. 근데 며느리는 그게 좀 부담도 되고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집 안에 이제 구석에 방치를 해놨다가 시어머니께서 그 방치된 즙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고부 갈등이 딱 싹트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모임을 하는데 네. 며느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어머나. 소외감을 느끼도록. 아이고. 그리고 이제 온 가족들 앞에서 이제 아기 못 낳는다고 타박하면서 굉장히 폭언까지 하고. 근데 이게 단계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의 그 손에다가 실수인 척 위장한 고의로 끓는 물을 이렇게 실수로 부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손에 화상까지 입고 어머나 세상에.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며느리 분이 그래도 아기를 가져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남편이랑 병원을 찾아갑니다. 근데 병원을 찾아갔는데 남편이 무정자증. 어머나 세상에 억울해라. 세상에 억울해라. 뭐야 그게? 어머 세상에. 그래서 근데 이 두 분이 결국에는 이혼이 됐던 사례가 아니 있어요. 진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단번에 이유가 왜 그런지 나오거든요. 한 번만 난임센터 여기 가면은 나와요. 바로 나오잖아요. 네, 나와요. 바로 나와요. 제발 거기 건강한 아이 출산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라서 맞아요. 아 이런 일이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이 사실. 아니 그리고 아무리 손자가 갖고 싶어도 네. 이렇게까지 그냥 차라리 이혼을 시키지. 맞아. 며느리가 애 낳아온 기계는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그러죠? 며느리도 사실 누군가의 귀중한 딸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부라는 얘기만 나오면 사실은 뭐 모든 사람도 긴장하겠지만 특히나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어떤 남편의 입장에서도 너무나 긴장이 되는 그런 주제거든요. 두 여자 사이에서 묘한 기류가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항상 남자들은 느끼거든요.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정말 식은땀이 줄줄 나요, 진짜. 막 등골이 오싹해지고. 어려우시죠? 어려워요. 네. 사실 여기 지금 현실 부부도 계시고, 예, 우리는 부부 관계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어머니랑 근데 되게 좋거든요, 관계가. 뭐랄까, 선을 잘 지키는 것 같은 느낌? 어머님도 좀 편하게 생각하시는지. 전 되게 편하거든요. 오상진 씨가 좀 이거는. 저는 여기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침묵이 금이다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거죠. 네. 근데 맞아요. 남편 역할도 중요하긴 해요. 근데 사실은 저희 남편이 역할을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네, 저희 남편은 전달하거나 전하거나 하지 않고 그리고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저희 남편이랑 다이렉트로 다 통화하고 그리고 저한테 잘 넘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 그 중간 역할이 좀 진짜 저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이렇게 말이 이렇게 왔을 때 이거를 잘 순화해서 전달하는 역할이 되게 이게 중요해요. 잘못 전해서 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판단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상담을 시청하는 분은 과연 어떤 고민으로 사연을 주셨을지 헬프미 탑 카운슬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탑 카운슬러입니다. 어떤 고민으로 전화를 주셨나요? 저는 일단은 시댁 문제가 가장 크고요. 신랑이랑 10번을 싸우면 물론 뭐 2번은 한두 번은 신랑 문제일 수 있겠지만 저희는 다 시댁 문제거든요. 자꾸 제3자로 인해서 저는 저희 신랑하고의 사이도 멀어지는 지금 제3자요? 또 너무 스트레스고 지금 제3자요? 제3자? 시어머니가 시댁 식구들 자체가 굉장히 좀 유별난 스타일이기도 하고 사사건건 간섭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저랑 너무 많이 부딪혔어요. 지금 또 이어지고 있고 근데 전혀 본인들한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걸로 지금 공황 증상까지 온 상태거든요. 사연으로 이제 오디오로 함께 했는데 분명히 시어머니를 지칭한 용어가 좀 제3자라는 용어를 쓰셨다는 게 마음에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3자라는 표현을 쓸 때까지는 오죽하면 그럴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좀 극단적으로 말씀하실 정도로 뭔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신랑은 정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 시댁은 사실 몇 번 보지를 못했었어요. 엄마 막 이렇게 되게
누구하고 말 잘 통할 거다. 너의 이런 뭐 확진한 성격, 뭐 밝은 성격 이런 거 하고 잘 맞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결혼 전에 어떻게 했어요. 압니까 저런 사람이?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희가 결혼식 전에 먼저 아기가 생긴 걸 알아서 좀 급하게 결혼을 진행한 케이스였어요. 제가 불러오기 전에 빨리 드레스를 입어야 되겠고 저는 조금 빨리 서두르는 케이스였는데 이제 근데 예정일이 왜 이렇게 빨라? 진짜 누구누구 애가 맞아? 아, 저런 말을. 제가 마치 무슨 다른 남자의 알을 가지고 이 집에 시집을 오는 것 마냥 내 새끼 애가 맞냐? 예정일 날짜가 맞지 않는다. 이거는 충격이네요. 아 저런 말을 하셨다고요? 시어머니는 언행 자체가 너무 막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첫째 지나면서 되게 18kg, 19kg, 20kg 가까이 쪘었거든요. 그리고 창창이가 먹어가지고 살이 그렇게 쪘더라. 이거는 살 찌고 왜 연락하노? 저는 항상 뚱뚱하다. 나는 저렇게 먹고 처먹고만 있네. 이런 말씀을 진짜 스스럼 없이 하시고 저보고 저기서 놀고 먹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수술한 이력이 있어서 내 아기가 흘러내릴 수 있다라는 판정을 받고 일을 관두게 됐었거든요, 초기에. 그때부터 이제 그게 시작이 되시더라고요. 아휴, 예. 옆집 며느리는 배가 남산만 해도 직장 잘 다니고 있더라. 너는 어떻게 하고간 날 누워가지고 먹을 생각만 하니? 이런 언행들이 정말 수백 가지거든요. 이런 막말을 하는 것과 동시에. 근데 제가 어머니 저한테 말씀이 조금 과하신 것 같아요 라고 표현을 하면 내가 니한테 뭘 어쨌는데? 니는 네 신랑하고 싸울 게 없으니까 나를 걸고 넘어지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전혀 아닌데요? 지금 보니까. 아, 정말 우리 아이가 맞냐. 이런 얘기는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시작점부터 제가 보니까 아예 며느리에 대한 존중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시작점이 중간에 변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볼 때 우리 아들이 너무 대단해. 내가 허락하지 않은 여성과 결혼을 한다? 난 너 마음에 안 드는데. 아,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뭐 아이도 이제 임신한 채로 결혼하고 이런 게 그렇죠. 마음에 안 드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며느리의 어떤 그 며느리감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처음부터 전제가. 대부분의 고부 갈등은 근데 거기서 시작돼요. 내 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집에 있는 것부터 불만과 동시에 집에 자주 오지 않는다, 전화를 받지 않는다, 전화를 해야 된다. 하루에도 진짜 뭐 수십 통씩 전화가 오신 적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꼴 보기 싫은데 왜 전화를 수십 통씩 할까요? 잔소리는 하고 싶거든. 저희가 보통 시댁 가고 거리가 차로 25분 정도 거리에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멀리 산다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처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저희가 상황이. 이제 멀리 산다라는 잔소리는 없어졌지만 가까이 삶으로써 노예 같은 생활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노예 같은 생활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새벽 6시에도 전화가 와요. 나 이거 못 찾겠어. 이거 찾아주러 와야겠다고. 이번 주에 어디 가는데 그거 안 가도 되는 집에 들어와. 이거 해야 돼. 아 이거 진짜 싫어요? 약간 전화 차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이 사례자분은 지금 말씀하실 때 목소리 자체가 이미 굉장히 떨고 계세요. 골이 있기 때문에 살짝만 잘못하더라도 충분히 이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런 지금. 거죠. 네. 동서분은 아예 연을 끊으셨어요. 그 동서분이 그날 시동생보다 연상이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나이 많은 거 싫다고 이걸로 이제 반대를 하기 시작을 해서 온갖 모든 말들을 다 쏟아내고 온갖 욕들을 다 들어먹었으나 저희 시동생과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했는데 그러다가 저희 동서가 심각한 우울증이었어요. 자해를 하고 이런 상황까지 생겨가지고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그때 이제 시동생 깨닫고 너를 데리고 우리 집에 가지 않겠다. 나도 가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죠, 시동생이.
아예 그 아드님도 그냥 연을 끊으신 거네. 좀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잘 지낸다는 게 그분들은 늘 잘 지내셨으니까. 근데 저는 못 지내는 거잖아요. 그동안 또 너무 죽고 싶어요. 너무 힘들구나. 야, 근데 진짜 저거는 당해보지 않으면 모를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번은 진짜 제가 의자를 갖고 나가서 거기 올라가고 있었어요. 안 됩니다. 아유, 아무리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랑한테 이렇게 많이 날려가지고 그 상황이 나중에 이제 제가 정신 차리고 나니까는 저도 진짜 내가 죽으려고 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었고, 신랑은 그 과정에서 이제 저를 너무 세게 잡다 보니까 몸 여기저기 제가 롱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때는 애를 지켜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결정을 제가 할 거라는 걸 저도 놀란 거예요. 제가 정신 차렸는데. 그래서 그때 아무 생각이 그냥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이렇게 죽고 싶은 마음에 진심이고 벗어나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극단적인 어떤 선택까지 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선생님은 어떤가요? 실제 이렇게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이 보이나요? 예, 맞아요. 한 10여 년 정도 사신 케이스들을 보면은요. 그 사이에서는 극단적인 상황, 이런 막말, 그냥 막 가슴에 새기면서 누적되고 이렇게 오다가 사실은 어떤 심각한 질병이라든지 사실 암 환자도 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네, 신체화 증상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분들도 속히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봐요. 이 사연자분이 스스로 내가 이렇게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사전에 심리 검사를 좀 진행을 해봤어요. 근데 봤더니 너무 불안하시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자기 혼자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거의 뭐 소진됐어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좀 많이 낮아져서 사실 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휘둘리는 성향이 좀 있는 걸로 좀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궁금한 게 남편. 네. 남편 얘기가 남편. 남편이 과연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 저도 계속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죠? 남편분이 지금 정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이 남편분의 사실 입장도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 부분은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남편분께서는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오셨는지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최대한 자기가 막아내겠다. 그러니까 최대한 너한테 가는 연락까지 내가 차단을 해볼게. 최대한 오라고 해도 피해볼게. 내가 한번 해볼게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동안에 당해왔던 게 있으니 아마 이게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알거든요. 본인 딴에는 얘기를 한다고는 하는데 오너 한 말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근데 뭔가 한다고 자꾸 한대요. 그 신뢰감이 다 깨져서 이 사람이 하는 말 자체가 저한테는 다 의심을 하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좋게 좋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계속 된다 보면 좀 단호하게 얘기할 필요도 있거든요. 이러면 진짜 굉장히 혼자라는 느낌이 더 강해질 것 같아요.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마저 엄마 편이라고 생각이 들 거라고요. 제가 그러고 나서 내가 이 사람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럼 내가 좀 내려놔 볼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조금은 그래도 잘 지내보려고는 했었어요. 그냥 신랑은 잘하고 있는 거네. 잘하고 있네. 좋게 할 수 있네. 그러니까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면은 저는 풀리지 않고 쌓이고 있고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잘 지낸다고 또 왜 저러는데? 막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이런 식으로 터지면 잘 지냈었잖아. 왜? 뭐가 또 문제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받아. 눈치가 또 없네요, 그 와중에. 어떻게 보면 신랑도 되게 불쌍한 것 같아요. 지금 이걸 생각할 때 아니에요. 본인은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고 요새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신랑은 그게 되게 너무 오랫동안 부모님들한테 똑같은 소리를 들어서 이제는 아예 세뇌가 된 그 상태를 넘어선 것 같거든요. 신랑도 답답해하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떻게 행동을 바꾸고 자기 연애에 문제가 있고 자기 행동에 문제가 있고 자기가 바꾸면 되는데 그게 아니니 자기도 답답해하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자, 아내분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남편분이 뭐 100% 외면하지는 않으신 것 같긴 맞아요. 해요. 해결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좀 많이 좀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남편의 중간에서 역할이 너무너무 진짜 답답하고 그렇죠. 속상한 게 노력은 하지만 제대로 노력하는 게 아닌 그 남편 역할을 너무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사람 살리려면 중간에서 본인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어떤 점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지금부터 상담 신청을 해주신 사연자와 저희가 직접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리한 닥터 T 탑 카운슬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렇게 좀 어려운 연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고 이번에 공황장애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네, 지금은 좀 많이 힘든 상태예요. 네. 그 말씀 중간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네, 제 주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처해진 상황에 있어서 제가 하는 얘기들을 듣고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라는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죄책감을 느끼고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여러분들 가스라이팅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게 심리적 지배예요. 또 아드님은 거기에서 정서적인 독립을 할 수 없는 뭔가 이렇게 분화되지 않은 모습들이 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 가스라이팅의 단어를 사용한 마음까지 지금 이해가 됐고 신부님 부부 관계는 며느님 보실 때 어떠세요? 굉장히 안 좋아 보여요. 그리고 거의 제가 신랑한테 듣기로도 몇 년에 한 번꼴로 이혼이라는 얘기를 하시고 시부모님의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이게 사실 몽땅 다 투사가 이 며느님 쪽으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너무 피해자신 거예요. 그렇구나. 왜 화풀이 대상을 며느리한테 간 거죠? 화풀이로? 만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만만해도 건드릴 수 없는 성향의 며느리가 있고 이게 건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 며느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거죠. 근데 저는 일단 이 방송을 남편분하고 같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보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자라고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신랑 성격이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고 노밖에 없는 사람이라서 대화하는 거에도 되게 어려움이 많아요. 신랑은 했던 얘기를 왜 한다든지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이런 식이어서 저는 대화의 방법에 조금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며느리를 좀 접으시는 게 나아요. 저 정도의 막말이 막 오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냥 나는 나다로 좀 가시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도 사실 좀 불편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반응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지금 막말인 건지 괜찮은 건지 별로 이렇게 의식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좀 자기 주장과 자기 표현에 대해서 좀 당당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저희 엄마가 시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할머니하고. 그래서 나는 되게 잘하고 싶었고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는데 그걸 또 제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스스로 되게 죄책감이 들기도 했었고 우리 신랑은 그러지 않았으면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했었던 것도 컸었거든요. 그게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좋은 며느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게 컸었어요. 사례자님? 네. 친정 엄마를 봐서라도 이제는 내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친정 엄마의 목까지, 엄마 마음까지 이제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을 지키는 그런 말씀 해도 괜찮아요. 그거는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한테 당당하게 내가 느끼는 바, 생각하는 바를 어머님한테 예의만 갖춰서 정확하게 전달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착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이제 아이도 키워야 되고 앞으로 이제 힘든 일들이 더 많을 텐데 저는 조금 우리 사례자님 자신한테 좀 집중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지혜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요, 사례자님이 자녀에게 좋은 모델링이 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자기 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자녀도 어디 가서든 자기 감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답답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이 사연자분은 어떻게 해결을 좀 해나가야 될까요? 사실 이제 어머니하고 며느님의 갈등으로 우리가 보여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고부 갈등이 표면화된 걸로만 보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고부 갈등은 그냥 현상에 지나지 않고 근본적인 것은 부부 갈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해결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내용 보면 고부 갈등인데 고부가 풀어야 되는데 갑자기 부부 갈등이라고 해서 부부가 풀어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게 뭔가 싶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봤던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표면으로는 고부 갈등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어머니하고 며느님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근본 당사자들이 안 돼요. 부부 관계라는 거는 우리가 뭐로 시작을 하죠? 남녀 관계로 시작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남녀 관계 문제와 우리 부부의 남녀 관계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게 이 갈등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건 또 새로운 접근이네. 그래서 못 풀고 있었네. 그리고 시부모님의 부부관계까지 우리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만 단단해지고 괜찮아지면은 사실 어머니 아버님들은요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정말로 진짜 부부 중심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뭐 시어머니 부부의 문제보다는 우리 부부의 문제고 또 우리 부부의 문제이기 전에 내가 좀 더 단단해지고 나의 의사 표현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 시작부터가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점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통화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힘내셔야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